안녕들 하십니까? 저 이번 2학년 2학기에는 비밥을 하게 됐는데 이 비밥이 무거운 학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어서 도저히 진도를 제대로 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동영상을 좀 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비밥을 잘 하면은 재즈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이걸 공부를 했는지 다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학원에서 지금 피아노를 배운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피아노만 잘 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대학에서는 지성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밥 연주의 탄생 배경, 역사적인 부분부터 따지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충 그냥 기술만 알아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하면은 이 연주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생기게 돼요. 연주 실력이 늘게 됩니다. 실제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이런 기법들이 여기서 나와서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런 기법들이 나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이론들을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 연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주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전반적인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밥의 탄생 배경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30년대는 스윙 시대였어요. 스윙 시대의 재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재즈가 이렇게 난해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중음악처럼 우리 나이트나 클럽에 가서 대중음악 틀어놓고 뭐합니까? 춤추죠. 맞습니다. 대중들은 춤을 원하고 쉬운 음악들을 원해요. 춤출 수 있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대중음악이 재즈 스윙이었어요. 근데 이게 난해한 음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춤을 추기 위해서 리듬감이 적당히 있고 그렇게 대중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즐길 수 있게 쉬운 음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1940년대 일어난 젊은 연주자들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연주 실력을 뽐내고 싶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연주를 하고 싶은데 이런 대중음악을 그들이 반길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1930년대 스윙 연주자들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뭐가 변해가지고 스타일을 좀 더 개발해가지고 1940년대 비밥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1930년대 스윙 연주자들을 1940년대 젊은 비밥 연주자들이 몰아낸 겁니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기존의 연주자들, 스윙 연주자들을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1930년대 연주자들과 1940년대 비밥 연주자들과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1930년대 그 스윙 연주자 중에 그 루이 암스트롱, 트럼펫 연주자죠. 이 사람이 언론에다 대고 굉장히 비밥 스타일을 굉장히 욕을 한 적이 많습니다. 이거는 무슨 신문 기사에다 대고 이거는 음악도 아니다. 이런 복잡하고 무슨 소음 같은 게 음악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를 드러낸 적이 여러 번 있을 정도로 스윙 시대 연주자와 이 비밥 연주자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비밥 연주를 처음 시작한 찰리 파커라든지 디지 길레스프레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은 10년 동안 뭐 거기 뭐 미국에 또 계룡산 같은 곳이 있겠죠. 뭐 굉장히 돌을 닦으러 무슨 산에 올라갔든지 악기를 가지고 10년 동안 뭘 했냐면은 체로키라는 굉장히 빠른 곡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비밥에서 연주를 많이 했던 곡인데 체로키를 12km 돌렸어요. 12km 돌리고 그리고 지금 1학년이 하고 있는 그 리듬 체인지, 아이가 리듬의 그 코드 체인지를 이용해서 만든 곡들이죠. 그거를 12km 돌렸어요. 10년 동안 이거를 돌리고 나니까 득음을 한 거야, 이 친구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10년 동안 이걸 하고 나서 딱 득음을 하고 이제 세상을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뽐내는 거죠. 잘난 척하고 자기보다 연주 실력이 딸리는 스윙 연주자들 내쫓는 일을 했어요.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아지트를 만들어서 클럽에서. 그래서 이 1930년대 상대적으로 연주 실력이 좀 떨어지고 이 약한 연주자들을 다 몰아내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원주민들은 몰아낸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자, 그래서 비밥의 특징을 계속 알아보면은
1930년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춤을 추기 위한 목적의 대중음악이었는데 이제 1940년대에는 이제 듣는 것을 위한 순수하게 듣는 그러니까 난해해진 겁니다. 그 음악은 듣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해지고 어려워진 거. 그래서 춤을 출 수 없도록 빠른 템포의 곡을 굉장히 즐겼어요. 그리고 연주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빠른 라인들이 어, 많이 나오게 즉흥 연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1940년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진 게 스케일 순차 진행입니다. 스케일 순차 진행이라 하면은 그냥 음계를 순서대로 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 순서대로 스케일 음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순차 진행입니다. 2도씩 움직이는 거. 이게 재즈에서 중요한 연주 기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코드톤 위주의 솔로였다는 거예요. 그럼 1930년대 그 스윙 곡들을 들어보면은 그냥 코드톤만 유치하게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코드톤에다가 그 반응계적으로 꾸밈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뭐 어프로치라든지 체인지 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크로마틱한 그런 인발리시먼트를 해가지고 꾸몄기 때문에 그 화려하게 들렸지만 사실 스케일을 직접적으로 순차로 많이 솔로를 시작한 거는 비밥 시대다. 빠른 막 속주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스케일만큼 화려한 게 없다. 스케일의 순차 진행만큼 화려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멜로딕 마이너 모드 스케일 개념도 1940년대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밥 라인을 공부하더라도 나중에 멜로딕 마이너 모드를 같이 섞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스케일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얼터드 도미넌트 스케일 개념도 사실 그 전까지는 코드 톤으로 해결하고 뭐 반응 계적으로 해결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스케일로 접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왕 비밥 시대를 다루는 마당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라틴 리듬이 이제 재즈에 편입이 돼요. 라틴 하면 우리가 보사하고 뭐 삼바를 많이 떠올리는데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40년대에는 그 훨씬 앞서서 보사노바 브라질리안 리듬에 훨씬 앞서서 아프로 큐반 리듬이 여기에 재즈에 편입이 됐어요. 그 비밥 연주자들이 비밥을 발전시키면서 라틴의 그 라틴 아메리카의 그 리듬을 수입해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라틴 재즈가 굉장히 재즈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이제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곡한 비밥 곡들을 보면은요, 헤드가 무슨 멜로디처럼 8분음표로 막 지저분하게 많아요, 음이. 뭐 보통 헤드 멜로디를 보면은 뭐 4분음표, 2분음표 이거로 굉장히 노래 부르기 편하게 그 가사도 다 있죠. 그렇게 곡을 편하게 만드는데 솔로 하듯이 막 복잡하게 헤드 멜로디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밥 연주자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기존 곡들의 코드 체인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요. 코드 진행을 예를 들면은 How High the Moon 뭐 이런 것들을 오니소지 이렇게 제목만 바꿔가지고 코드 진행을 그대로 놔두고 뭐 합니까? 그 멜로디만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비밥곡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일을 많이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리듬 체인지고 아이가 리듬이라는 곡을 그 코드 진행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곡들을 리듬 체인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스탠다드들의 코드 진행만 남기고 그 위에다가 새로 멜로디를 써가지고 복잡한 멜로디죠. 그걸 써서 곡을 만드는 게 또 비밥 시대의 또 그 유행이고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윙 시대에는 베이스가 그다지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비밥 시대가 되면서 워킹 베이스가 확립이 됩니다. 이 워킹 베이스가 확립되면서 둥둥둥둥 거리는 이 워킹 베이스가 그러니까 베이스가 이제 베이스 음을 찍어주는 베이스를 딱 맞춰주는 그런 게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리드미컬하게 어떤 그루브를 주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됐죠. 그리고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에 따라서 드럼 연주에서 킥을 베이스 드럼이죠. 발로 밟는 베이스 드럼 쿵쿵쿵쿵 이거를 그 전까지는 4비트를 다 쳤습니다. 쿵쿵쿵쿵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베이스한테 그 워킹 베이스를 그 역할을 넘겨주고 둥둥둥둥 거리는 걸 역할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련되게 양념으로 한 번씩 쿵쿵 찔러주는 겁니다. 좀 더 세련된 연주로 스타일이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흥 연주 그 라인을 보면은 스윙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좀 딱딱 떨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비밥에서는 좀 난해하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라인이 예상하지 못할 부분에서 시작돼서 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 라인이 끝나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재미를 거기서 찾았어요. 프레딕터블 하는 게 뭐 연주를 하는 게 유치하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막 마디 중간에서 막 시작했다가 막 코러스 단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막 중간에 끊어버리고 복잡한 라인들이 등장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비밥 시대의 그 순차 진행, 스케일의 순차 진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그 체로키하고 그 리듬 체인지를 스케일로 연습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 스케일을 순차 진행으로 계속 연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스케일들을 이 사람들이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밥 스케일입니다. 비밥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비밥 스케일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미넌트 비밥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까 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